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오늘로 예정됐었던 윤리 개최는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아주 며칠 동안 상당히 뜨거운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은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게 헌재 소장이 인선될 때마다 그 임기 문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헌재 소장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6년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녀 임기,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임기만 하는 건지 요걸 놓고 국회에서 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회가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 하나.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개인적인 위로 같은 거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청와대가 상권 분립을 존중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제 김민수 재판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한대행으로 전원일치로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대행체제를 계속 가자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국회는 또 그 임기 문제 있잖아요. 소장의 임기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도 여쭤보세요. 사실은 헌재 소장 임기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별개 사안이고요.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가 있죠. 근데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임 소장을 찾고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어물쩍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9월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의 임기까지 가려는 듯한 시도를 보였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후임 소장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 달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무리한 인사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순리상 후임 헌재 소장을 찾는 절차,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던 것이고 헌재 소장 임기가 원래는 대법원장 임기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헌법을 만들 때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의 규정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 논란이 좀 있는데 정식으로 하자면 다음 개헌할 때 헌법에 같이 넣는 게 맞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시 방편으로 헌법재판소 법에 헌재 소장 임기를 뭐 6년이 됐던 뭐 몇 년이 됐던 지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게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하나는 헌법에 규정되고 하나는 그 밑에 법률에 규정되는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그거와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후임 헌재 소장 지명 절차는 당연히 진행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격가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새로 신임 헌법소장을 임명한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후에 헌재 소장을 임명할지 아니면은 지금 남은 재판관들 중에 임명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쪽 예상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법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헌법재판관 중에 소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고 엄격히 얘기하면 소장을 찾는다. 이건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 거고 우선 재판관을 빨리 찾아서 헌재를 9명으로 법에 맞게 만든 다음 이제 재판관 문제를 의논하는 게 이제 절차상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두 분이 나오시면 한 가지 주제로 굉장히 저희가 오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법정에서의 발언, 정치보복 발언 이후에 한국당에서 입장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뭐 어느 정도 정치 보복은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탈당을 이제 곧 탈당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탈당을 자진 탈당 입장을 밝힐까요? 박 전 대통령이?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자진 탈당 절차를 밟아주면 예. 자유한국당은 부담이 없죠. 사실은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거의 대부분 임기 후반부에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소속 정당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좀 인기가 떨어지면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진 탈당 형식을 밟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임기 중에 탈당하지 않은 뭐 최근 20년 동안의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만 예외고 그래서 지금 글쎄 저도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주면 부담이 좀 적어지고 안 그러면 출당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내 갈등이 조금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정하는데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하겠다 이건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가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이잖아요. 예. 이 또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저희는 뭐 워낙 분당하고 합당하고 이런 아픔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 과정이 단 한 번도 순리적으로 조용하게 끝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결단을 하고 그 분란을 수습하고 책임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자진 탈당을 하건 출당시킨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 행위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친박 핵심 몇 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분란은 불가피하죠. 그리고 뭐 어려운 상황이신데 제가 뭐라고 말을 더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겪어보니 어쨌든 결국 한 번은 분란을 겪더라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의 문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1심 구속 만기라는 6개월의 기간을 넘겨서도 동일 사건으로 또 구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 그게 뭐 탈당이 됐던 출당이 됐던 당적 정리의 문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 사법적 책임과는 분리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호 모순된다고는 좀 생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생각을 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친박 청산도 안 되고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서청원 최경환 전 의원은 좀 자진해서 나가달라. 그것도 또 보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혀 뭐 쇄신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순간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요 지점인데요. 이제 친박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보복 운운하니까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운운하니까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 어떻겠냐 또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뭔가 쇄신을 바라고 빨리 보수가 정비되길 바라는 쪽에서 보면 이제 물타기로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걱정하기보다는 국회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 이거를 보면 정리될 것은 빨리 정리되는 게 맞는 것이죠. 때로는 냉정하게 끊고 가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박 3일 일정, 우리나라는 1박 2일 일정, 이를 두고서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홀대라고 의원님 보시나요? 뭐 일정을 짜다 보면 더군다나 이번에 한중일 3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다른 국가들까지 다 모아서 방문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뭐 일정을 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국가 원수의 방문에는 이제 국빈 방문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그 다음이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국빈 방문은 다른 방문하고는 뭐 의전부터 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1박 2일의 국빈 방문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외교 라인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냐? 저는 이걸 잘했다고 말해야 될지 못했다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왜 그렇게 일이 돌아갔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를 2번 하셨어요. 근데 가장 등급이 낮은 실무 방문만 2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후로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 대통령도 다 국빈 방문으로 방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소위 홀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것은 이게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우리나라에 하면 다음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실 때도 이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의 그 등급을 국빈 방문으로 얻어내고자 무리한 일정으로 그냥 국빈 방문을 좀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으로 이제 격상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의미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양국 정상이 좀 우위도 다지고 양국 그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다녀가면 임기 중에 국빈 방문을 2번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외교 관례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후다닥 1박 2일로 국빈 방문 카드를 써버리기에는 아쉽다는 측면에서는 또 일을 잘 못한 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걸 두고 뭐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그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도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뭐 전 국민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왕이면 2박 3일 국빈 일정을 짤 수 있으면 짜는 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2박 3일을 짜는 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나 대북 관계나 뭐 중국 관계나 러시아 관계를 고려할 때 그게 꼭 절대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주로 문제 삼으시는 게 중국은 2박 3일이잖아요.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일본이 2박 3일로 되어 있어서 그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 일본은 저녁에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1박 2일 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중일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저녁 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꽉 채우는 일정이어서 뭔가를 이렇게 막 짜는 데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외교안보 라인을 만약에 교체한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외교, 한미동맹, 북핵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야당도 이렇게 책임만 묻기보다는 뭐 노하우도 좀 같이 나누고 또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뭐 또 인적으로도 네트워크 가지고 연결해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간을 보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 지지율이 20%더 올라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대선 전부터 소위 그 이야기가 되던 제3지대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에 지지율이 지금 양 정당이 받고 있는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소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두 정당이 뭐 통합 절차를 밟더라도 미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네. 조금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어디서도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계속 당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문제는 두 당이 합친다 그러면 좀 신선해 보이는 건 있어요. 기존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예. 외에 소위 제3지대로 모이면서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신선함을 국민들께 던지는 효과가 있어서 예. 여론조사 결과도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양 정당이 화학적 결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정당의 색깔을 규정짓는 것 중에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안보 문제, 대북관이거든요.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뭐 선거 직전에 후다닥 합당해갖고 그냥 이미지를 갖고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지방선거를 내년에 치른다면 좋은 결과를 의외로 획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네. 미리 합당해서 각 국정 이슈,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다보면 당내 분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높게 나오더라도 진짜로 전략적으로 합당을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 공천 직전에 합당을 이뤄야지 올 연말에 미리 합당했다가는 미리 깨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에서 왔던 국회 문제점을 인지한 유권자들이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얘기한 뭔가 이게 융합할 수 있고 완충할 수 있는 그걸 뭐 극중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보수를 좀 혁신하고 싶어하는 유승민 전 대표와 그리고 뭔가 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도 혁신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혁신해서 이렇게 뭔가 잘할 수 있는 모델을 꿈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여성, 그다음에 인텔리계층에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실망한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두 분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란 지지 기반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을 과연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과제일 테고 지지 기반 문제는 국민의당 자체가 호남이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당파 과거의 네. 무당파층이냐 남아있는 요거로 계속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 20%라는 지지율이요. 예전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분리될 때 여론조사 해보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런데 막상 당을 창당한 이후에는 그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의 열망을 어떻게 하면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새로운 그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과연 고난의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